이제 작년이 되겠네요. 작년이라면 24년일 건데 특히 작년 하반기는 물론 의장님께서도 주식을 오래 하셨겠지만 보기 드문 차별적인 약세를 보이던 시장이라서 예. 사실 어떤 밸류를 갖다 대더라도 사실 먹히지 않았던 좀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지난 한 해 증시를 보면서 어떻게 되돌아보십니까? 예, 뭐 우울한 장세였습니다. 말이요. 네. 고통스러운 장세였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뭔가 불확실성에 좀 정점을 찍은 그랬죠. 그런 네. 느낌이 좀 강했고요. 과거를 돌이켜 보면 2021년에 이제 역사적 고점 코스피 3,300을 기록을 그랬죠. 하고 그 다음 해에 또 2,100 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코스피가 1,200 포인트 하락을 했으니 네. 보통 기술적으로라도 한 30에서 70%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반등했죠. 코스피가 한 18.7% 정도 반등을 했고요. 사실은 작년도 장세의 국면의 성격을 보면 반등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예, 원래는 반등을 해야 되는 장인데 네. 반등을 이제 하다가 말아버린 안타깝게도 네. 잘 아시다시피 뭐 미국이나 일본은 뭐 반등은커녕 전고점을 뚫을 정도로 그렇죠. 사상 최고치. 예, 강세를 보였고 네. 우리는 이제 뭐 2,500포인트라 그러면 이제 저점에서 400포인트 올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200포인트 빠지고 이제 400포인트 반등을 했으니 한 뭐 30% 네. 정도에 이제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고 물론 이제 뭐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지 중국 수요 둔화, 네. 뭐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부진, 극도로 부진한 내수 경기, 네. 거기다가 이제 관세 리스크 플러스 결정적으로 이제 탄핵 정국의 네. 이제 정치적 혼란까지 가세돼서 네. 정말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있을까? 그렇죠. 라고 할 정도로 최악의 시기를 저희가 좀 긴 터널을 지나온 느낌이 듭니다. 작년 한 해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가능한 뭐 소행성 충돌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악재가 반년 동안 집중됐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 평론가님께서는 작년 한 해의 증시를 좀 되돌아보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의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거죠. 네. 사실 상반기까지는 뭐 선방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대로 중간 정도를 했잖아요. 나쁘진 글로벌 제국 않았습니다. 중에서. 예. 근데 뭐 하반기에 거의 뭐 꼴등 정도 수준을 했으니까. 예. 여름 지나고 그냥. 근데 뭐 산업적 측면, 네. 산업적 측면으로 묶고 본다면 하반기부터 이제 삼성전자 사실 반도체에 대한 네. 어떤 우려, 특히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우려들, 그렇죠. 뭐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걱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이탈을 불러온 거고요. 네. 거기다 이제 정치적 측면도 사실은 안 좋았죠. 그렇죠. 뭐 비상계엄이라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그 전에 사실은 지정학적 이슈가 터진 거죠.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 해서 네. 사실 우리나라 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될 거라는 어떤 우려들. 네. 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사실은 뭐 원투 쓰리 펀치를 갖다가 한꺼번에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네.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지난해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거의 정신없는 뭐 그렇죠. 시장 입장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네. 거의 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네. 이쪽에서 한 방 맞으면 저쪽에서 또 한 방 때리고 하는 네. 뭐 이런 어떤 장세가 연출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특히 뭐 여름 이후로 좀 조정받은 거는 삼성전자가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 나오고 또 거기에 또 국내 것까지 나오면서 이제 그 두 번까지 나오니까 완전히 그냥 그 심리적으로 아, 그냥 못 해먹겠다 뭐 이런 상황까지 좀 갔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게 올해는 뭐 며칠 되진 않았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원탑입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올해는 좀 어떻게 좀 다르게 보십니까, 의장님? 올해는 작년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작년보다 더 나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긴 힘들 것 같고요. 네.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잘 안 빠질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도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와도 주가가 올랐던 그랬죠. 예, 네.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질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키 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뭐 복원, 정상화, 네. 안정화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짓눌린 거에 대한 네. 좀 반작용 같은 효과들이 이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충분히 될 걸로 보고 있어서 저는 뭐 올해 장은 굉장히 저희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저희 하우스는 좀 국내 주식에 올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올해는 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기회가 많다고 예.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평론가님께서도 미장하고 국장을 올해 선택하라고 하면 어느 쪽이 더 무드기회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미국 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도주들 기존의 이제 빅테크 테크 기업들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 어떤 한 트리거가 작동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어느 정도의 조정을 보인다 그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네. 그게 시장이란 그렇죠. 뭐 얘기거든요. 사실 뭐 지금의 뭐 AI 주들, 엔비디아 주들도 약간 좀 뭐 네.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특히 뭐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아람마디에 따라서 네. 이게 오늘 급락을 새벽에도 하는 되게 시장이다 안 보니까 좋았죠. 네. 변동성이 상당히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깊어질 수 있다. 저도 뭐 그런 시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맞을매, 악재라는 악재는 뭐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뭐 더 이상의 악재가 있을까라는 거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조그만 호재라도 그게 어떤 호재가 됐든지 간에 그거에는 충분히 반응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뭐 수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너무 싸잖아요. 지금 한국 그렇죠. 그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은 뭐 한국 그 수출의 어떤 둔화 기조가 좀 약해지는 거, 다시 말해서 한국 수출이 약간 좀 호조를 보인다거나 GDP의 어떤 성장 기미, 그다음에 이제 한국 어떤 정치 상황의 어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치는 뭐 이런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래 한국 시장 쪽에서 상당한 기회가 있을 거다. 저도 뭐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 보면 뭐 국장이든 뭐 미장이든 그 떠나서 보통 이제 강세장에 가다가 가면 갈수록 이제 테마성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끝자락에 가면 M7까지 갔다가 M7도 부담이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돼서 더 잘 될 거야 이래서 한 번 더 갔고 그런 상황에서 또 양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더 갔는데 그럼 보통 이렇게 되면 양자가 지금 어제도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좀 사이클이 좀 쉬어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게 보통 투자자들의 감일 것 같은데 지금 확실히 미장은 작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좀 많이 빠졌고 국장은 사실 미국 빠진 거에 비해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래도 미장을 놓을 수 없다는 게 이제 AI가 주도는 계속 할 것이고 그리고 미국 예외주의라는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미장은 전반적인 거는 뭐 부담이 있다 오케이 하더라도 그래도 AI가 견인할 거고 그래도 미국 경제는 그래도 예외적으로 나갈 거다라는 이제 주장이 아직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의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네. 예, 미국의 뭐 성장 동력은 여전히 뭐 활발할 거고 그렇죠. 계속 세계를 주도하는 그 혁신 기업들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추가. 그렇죠. 하지만 이제 말씀대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는 게 좀 관건이고,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리턴 입장에서 보면은 뭐 국장은 뭐 잃을 게 별로 없고, 그렇죠. 미국장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또 혹시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우려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뭐 AI든 뭐 자동화든 뭐 헬스케어, 뭐 환경 이쪽은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영원한 테마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국가도 산업도 기업도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거든요. 때로는 좀 쉬어갈 때도 있고 뭐 역성장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런 국면이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이제 많은 자금이 170조 가까운 자금이 이제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저같이 이제 국내 주식만 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은 좀 수익이 크게 나질 않았지만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고 좋은 기회를 잡으셨지만은 이제는 조금이라도 좀 그래도 예. 그 타짜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타짜 투에는 먹을 만큼 먹었으면 좀 이러다 좀도 알아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사실 미국장에 신규로 들어간다. 이 환율에 미국장이 신규로 들어간다면 저 개인적인 느낌은 어떤 거냐면 이런 옷을 입고 순두부찌개를 먹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렇게 또 굉장히 살짝 튀어도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일이 좀 손익비가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미장도 뭐 꼭 하락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횡보를 할 수 있잖아요. 횡보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평론가님께서는 미국장에서 만약에 그래도 미국장을 넣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던 뭐 AI나 M7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서도 중소형이나 조금 이렇게 그 밸류 부담이 적은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기업들 중에서 AI 기회는 뭐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그 보통 이제 우리들이 이미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 AI라고 생각해서 AI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사실은 그렇죠. 뭐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한 기자가 폭발하면 그게 뭐 트럼프의 어떤 1월 20일 취임이 됐든지 아니면 트럼프 정책의 어떤 혼란이라든지 혼선이 됐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미국 그 주식시장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은 사실은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 사실은 미국 시장 중에서도 사실은 미국 정부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상당히 밀고 있는 분야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 가격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른 주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빅테크 그렇게 엄청난 어떤 그 시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아니지만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상당한 어떤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저는 사실은 저 같으면은 사실 그런 주식들에 더 오히려 집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사실 있을 것 얼마 같아요. 전에 머스크가 뭐 F-35 얘기하면서 네네네. 뭐 무인 항공기주 같은 것들도 반응이 네,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중에 네, 네. 좀 시총이 좀 작은 것들에서 네. 기회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미국장도 그렇게 잘 나가다가 최근에 좀 그런 게 해가 바뀌어서기보다는 금리가 너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지금 4.8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그 제가 보니까 4.4를 넘어가면 아무리 미국장이라 하더라도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도 이게 녹록하지 않은 미국 경제조차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금리가 4. 지금 7, 8, 뭐 4.8 정도 되는 지금 금리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이제 일주일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트럼프는 원래 좀 시장을 좀 잘 만져주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금리를 좀 낮출 만한 액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근데 과거 정책들을 보면은 이제 네. 공약도 중요한데 네. 결국은 시대적 요구나 네. 사회적 흐름 요구 또는 이제 미국 경제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네.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제 우리가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잖아요. 취임 후에 네. 뭐 국가적 경제 비상사태 선포하고 네. 뭐 보편적 관세 15% 부과하고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라도. 예.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어서 네. 그 전 정권에서 돈을 꽤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바이든 때 엄청 예, 썼죠. 물론 뭐 감세를 하고 규제 완화도 하고 하겠지만은 저는 한계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틀림없이 네. 이게 돈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가용 자금이 재정에서 거의 상당 부분을 이자로 내야 되는 네, 그런 국가 채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2차 대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속도는 그래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제 미국이 글로벌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해왔는데 그 역할을 이제는 더 이상 수행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뭐 쉽게 내리고 돈을 푸는 정책을 펼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금리 사실 트럼프가 이것저것 하겠다는 게 되게 많은데 서로 좀 상충되는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또 청년들을 위해서 모기지 금리 낮추겠다. 이제 집 사는 게 너무 집도 비싸고 이자도 너무 높으니까. 예. 그러려면 MBS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주잠대죠. 이자가 내려가려면 장기금리 내려가야 되는데 예. 지금 뭐 5% 다가오니까 그 거기 있는 대출금리가 7% 정도 조금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예. 저만 해도 7% 고정금리로 집을 산다는 생각은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정치적으로도 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낮추려고 할 거는 같은데 돈은 덜 모으겠다고 하고 참 알 수가 없네요. 실세 금리가 또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 예, 정책 금리 낮춰도 네. 실세 금리가 올라버리는 일은 네, 그런 상당히 벌어집니다.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평론가님은 지금 사실 상충하는 그 정책 중에 어떤 거를 좀 그래도 우선순위를 뭘로 고를 거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보편 관세까지는 모르겠지만 관세 정책을 시행을 하겠죠. 거기에 네. 마가 진영은 워낙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진심인 분들이 다 네. 모여 있는 거니까
그게 되고 나면은 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인 거고요. 그 가령 뭐 법인세라든지 소득세의 어떤 감면을 갖다 계속 유지하는 정책들도 사실은 그것도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죠.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은 정책들은 뭐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유발하는 요인들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건데 가령 뭐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 말만 따라가지고 트럼프 말만 따라가 뭐 1년에 100만 명을 추방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건데 어쨌든 뭐 그분들이 일하는 분들이 다 서비스업 분야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네. 토종 미국인들이 그자 일자리를 채워야 네, 되는 아무래도. 건데 임금 상승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네. 임금 악화는 더 심해질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책이랑 그 정책 금리를 갖다가 내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면 연준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네. 과연 지금 연준의 포진에 있는 뭐 제롬 파월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위원들이 가령 트럼프의 의지대로 과연 움직여 줄까?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연준을 없애자, 뭐 대통령 뭐 직속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게 마냥 쉽지만은 사실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지금 그 사회자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대중 정치인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그런 어떤 극단적인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어떤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의 어떤 정책 스탠스에서 한 발씩 이렇게 물러나면서 네. 조율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네, 그렇지만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시장의 혼란 네.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책을 이제 시장 기대하는 거하고 실제 나오는 거 사이의 불확실성은 그 시장의 변동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네네네. 말씀 주셨는데 그럼 연준 얘기를 잠깐 하셨으니까 연준에 대해서도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다가 하려고 하다가 지금 속도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많이 줄이고 있고 그리고 시장도 한 2번 정도까지 줄이는 거는 각오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좀 의문이 생겼고 12월 고용 지표가 거의 2배가 나왔습니다. 거의 2배가 물론 나중에 계절 조정으로 좀 깎는다 하더라도 더블 스코어가 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 때문에 비컷을 했는데 고용이 이렇게 강하면 이 인하를 할 명분이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근데 어쨌든 제일 두려운 건 저는 거품인 것 같아요. 법을. 어디에 거품을 유동성 거품인 아,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리만 사태 이후에 수많은 돈을 쏟아부었고요. 그러다가 좀 흡수를 해야 될 시기에 코로나가 또 터지는 바람에 돈을 더 쏟아부었고 지금까지도 뭐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입장인데 뭐 공급할 때는 좋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게 이 과잉 유동성을 해소시키지 않고서는 엄청난 뭐 핵폭탄급의 거품이 뭐 코인값 급등하고 부동산 다시 올라가고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는 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최대한 인하는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최대한 늦게 인하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전도표에선 2번으로 줄였는데 더 줄일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대충 그러면 올해 내내 동결 정도도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도 눈치가 좀 보이겠네요. 한 3번까지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러면 연준이 4번에서 2번으로 한 번을 100bp를 뒤로 물려버리면 우리는 해봐야 한 번 정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금통위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내는 그냥 국내 상황 완전 다릅니다. 국내는 내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그 평론가께서는 그러면 국내는 인하를 계속하고 연준은 동결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준 같은 경우에는 그 동결의 가능성도 물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데이터를 갖다가 의존해서 계속해서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연준의 스탠스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 조정폭이 생각보다 커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연준도 스탠스를 갖다가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령 뭐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 고용 시장이라든지 뭐 고용 시장 자체라는 게 결국은 뭐 신규 취업자 수인데 그거는 뭐 우리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봐왔지만은 그 다음번 발표될 때는 또 엄청나게 또 이게 뭐 계절 조정이 된다거나 수치가 조정이 돼서 사실은 나옵니다. 다음 달에 봐야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과연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의문의 여지는 있는 거고요. 연준이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 시장에도 굉장히 많이 그 통화 정책이 좌우되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지금 연준이 내년에 뭐 2번을 한다.
현재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사실 두 번도 과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완강하고 표면적인 것만 보면. 고용시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타오르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다음에 미국 경제 자체가 뭐 GDP 성장률 이런 것들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3% 정도. 굳이 내려야 될 이유를 갖다가 사실은 못 찾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변수라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변동성이 의외로 커진다면 그것도 하방 쪽으로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의 스탠스는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한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금리를 갖다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이 금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요국들, 그러니까 뭐 유로존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금리 인하의 어떤 스탠스들이 어느 정도 명확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은도 어느 정도 금리 가용성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들 올리는데 우리만 내리는 게 아니라 미국만 가만히 있고 다 내리면 그렇죠.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다. 그 부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덜어질 수가 있는 사실 거니까요. 미국 외에는 다 경기가 안 좋은 건 다 공통 사항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사실 그 하방 변동성이 커지면 연준이 스탠스를 바꿀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 실제 그건 2019년에도 바꾸고 여러 번 보긴 했던 사실인데 지금 고용이 너무 좋은 게 말씀하신 대로 반복이 돼요. 좋았다가 좀 빼고 좋았다가 좀 빼고 이게 반복되니까 음모론자들은 이거 일부러 그 마사지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마사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현재의 고용 시장을 제대로 측정을 못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90만 명이 한 해에 과대 개방되고 있다는 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나왔던 얘기니까. 그러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 기준으로 300만 명이 매년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00만 명 정도를 쫓아내고 어느 정도 막으면 절반 정도만 들어오면 고용 지표가 오히려 여름 지나고 하면 확 꺾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연준한테 인하의 명분, 제가 너무 인하의 명분을 찾고 있는 건가요? 알 수가 없죠. 네. 그렇게 만약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분은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 뭐 사실 뭐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긴 한데, 근데 트럼프가 바이든하고는 이민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색깔을 갖고 있으니까 고용 시장이 갑자기 돌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근데 그렇게 된다면 연준한테 이제 사실 물가도 물가지만 고용이 흔들리니까라는 그 작년 8월에 그 명분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쭤봤고 그러면은 트럼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미국 얘기를 조금 더 간다면은 지금 우리도 관세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오늘 새벽에 또 협상용일 거다, 점진적으로 할 거다라고 해서 약간 숨통을 돌려줬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 나오면 결국에는 최악은 면하긴 하던데 이거 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소위 말하는 우리 표현으로 치면 뭐 계엄령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비상 경영 그걸 한다고 했으니까 의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실제적으로는 어디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뭐 백악관에 계시진 않으시니까 쉽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뭐 필수 소비재를 비롯해서 꼭 필요한 주요 그 상품들은 뭐 꼭 수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세가 얼마를 부과하든 간에. 그러면 그거를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가격을 그래도 올려도 살 수밖에 없는 품목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직격탄으로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환율 부분도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자국에서 사실 우리나라 경제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지금 환율이 유지되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GM, 포드도 그렇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한다면 뭐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트럼프의 특성상 이제 무기로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럴 수 있겠죠. 뭐 저도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피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하고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특정 섹터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평론가님께서는 이거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트럼프는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사실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사실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관세를 둘러싼 네. 싸움이 벌어지고 이견이 있다는 있는 것 게 같아요. 그게 확실한 거죠. 그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핵심 경제 안보에 관련된 핵심 품목에 대해서만 네.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네. CNN에서 느닷없이 네. 뭐 비상 경제 네. 상태를 선포를 하고 네. 대통령이 임의대로 보편 관세를 갖다 하겠다. 네. 근데 이게 진영을 놓고 보면은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든지 네. 러트릭 산무장관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세 부분에서는 굉장히 합리적 온건파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가령 뭐 협상 전술로 정도로 네. 사용을 해야 된다. 보편 전제적인 보편 관세가 아니라. 그렇지만 뭐 그 제1기 때 피터 나바로 같은 분이 있잖아요.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한테 이제 관세의 어떤 미국 입장에서의 어떤 효용성을 가르쳐 준 분이죠. 그 하버드 대학교 지금도 경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가 진영을 전통적으로 대표를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편 관세에 이게 좀 거친 표현이 좀 콱 꽂혀 있다 그래도 뭐 그 과장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두 진영 간에 가령 뭐 베센트라든지 러트릭이나 재무장관 지명자라든지 상무장관 지명자랑 아니면 그 외에 기존의 이제 마가 진영 간에 이 관세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있는 거다. 그게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방향으로 표출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그거는 트럼프가 해야 될 몫이죠. 근데 트럼프가도 우리 일기 때 경험을 했잖아요. 맨 처음에 일기 때 들어올 때 사실은 그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 전쟁을 갖다가 시작할 것처럼 맨 처음에 폼을 확 열었잖아요. 네, 뭐 60% 예, 하겠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조금씩 후퇴를 하면서 네. 품목수를 줄이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 양반의 어떤 진면목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칼집에서 칼을 꺼내면은 사실은 그거는 더 이상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을 때. 갖고 있을 때가 사실은 진정한 무기가 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관세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다 그러면 대중국에 대한 대중국 직접적인 견제 그것도 뭐 그 필수 소비자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의 어떤 패권 유지라든지 아니면 안보 관련. 핵심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견제.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이 우회 통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동남아를 통해서 태양광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그거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엄청난 관세를 동남아 태양광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세를 이미 부과를 했고요. 그래서 과연 추가적으로 진짜로 보편 관세를 할지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뭐 저는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예. 네. 그러면 사실 이제 그 품목별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제 무기 협상을 이유로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사실 뭐 트럼프는 이제 일주일 지나 보면 좀 구체화될 거니까 일주일 지나도 잘 모르겠는 이제 국내로 다시 좀 돌아온다면 사실 작년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밸류업으로 이제 새해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약간 많은 정치적 혼란 속에 있는 건데 그 사실 밸류업 하니까 우리 이장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던 상황이기도 했고 네. 예. 그럼 거기서 밸류업을 정책을 보시고 좀 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과 좀 아쉬운 게 있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국이랑 이제 국힘이 추진하는 밸류업은 일단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뭔가 좀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를 제고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당근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죠. 뭐 잠깐 또 다른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에서 하는 그 부스터 프로젝트는 네. 그거는 이제 채찍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서 이제 상법 개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안 하면 때린다. 네. 두 개가 다 돼야 이제 진정한 이제 밸류업의 그렇죠. 완성이고. 근데 당국이 이제 어쨌든 저는 아젠다를 던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누가 이런 아젠다를 던진 적이 과거에 한 사실 번도 저도 없었고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그 당국이 한다 그래서 될 일도 아니고 안 한다 그래서 안 될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숙제고 과제고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지긋지긋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렇죠. 이 멍해를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대세를 누구도 거스를 수는 없어요. 누가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누구도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야 할 길이고 모든 이해관계자랑 시장 참여자가 해야 될 일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밸류업의 완성은 뭐 기업도 투자자도 뭐 주주, 뭐 대주주든 소액주주 간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상법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예. 법이 제도가 예. 돼야 되는 거니까. 제도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상법제 382조 3항 이사의 충실 의무에 보면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이사는 회사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특정 이제 뭐 지배주주나 일반 주주 간에 이제 어떤 거래 형태가 벌어지든지 어떤 액션이 있을 경우 이해 상충이 이제 발생하면서 네. 20-30%를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가 네. 70-80%의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간혹 그렇죠. 합병, 분할, 뭐 네. 터널링 등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이 이제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 그렇죠.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가지고 내재 가치가 뭐 한 3만 원쯤 돼가지고 제가 10,000원에 사서 이제 언제 3만 원 가겠지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뭐 합병이 돼버리고 네. 뭐 이상한 비싼 회사랑 합쳐져 버리고 갑자기 공개 매수해서 없어져 버리고 이런 거를 당하다 보니까 염가 축출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실질 3만의 가치인데 10,000원일 때 뭐 13,000원에 다 사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를 당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상법 개정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세법 개정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만 또 해서는 또 절름발이가 되니까. 예,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이제 첫째는 이제 금투세 폐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이제 시행이 됐고, 네, 뭐 금투세는 사실 뭐 조세정이 때문에 언젠가는 시행을 해야 되지만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너무 체력이 약하니까 네, 지금 코스피 받아들이고 5천 만 갈 때 하자. 예,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사실은 군대를 안 가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뭐 만 18세 성인 남성은 군대를 갈 의무가 있는데 네, 5살짜리 어린아이한테 네. 군대를 보내고 총도 안 쥐어주고 전쟁터를 내보내는 격이니까 이건 좀 언젠가 갈 너무, 거니까 지금 가. 네, 너무하다라는 네. 생각이 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배당소득 네, 분리과세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네. 시세 차익 아니면 배당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시세 차익은 세금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네. 금투세 폐지돼서. 근데 배당금을 받는 건 왜 세금을 내야 되죠? 그렇죠. 그것도 안 어차피 맞는 우리가 거예요. 리스크 테이킹하고 주식에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버는 돈인데 네, 이건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최소한 그냥 분리과세를 해서 네, 15.4%를 부과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네.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 대주주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25%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주주 배당세는 50이잖아요. 의료보험까지 내야 되고. 그러니까 배당 받지 말란 얘기죠. 네, 세율의 불일치예요. 네. 누구라도 배당을 안 하죠. 네. 배당 안 하고 있다가 회사 25%에 팔면 이제 되는 거죠. 다 잠겨놨다가.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건 즉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게 맞고, 네, 시장에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게 뭐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많이 씌우고 있는데 네, 이게 뭐 혜택 받는 사람 1%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금투세 때도 예, 그랬습니다. 그 1%는 대주주입니다. 얘네는 못 파니까. 네, 근데 나머지는 다 팝니다 연말에. 그 배당을 안 받아서 이게 통계 오류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예, 오히려 이거를 분리과세하면 세수가 늘어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배당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세를 좀 정상화시켜야 되고, 예, 왜냐면 저희가 그 과거에 재팬 스터디를 하다가 네, 일본이 이제 밸류업을 하면서 10년간 3배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성공. 근데 사례로. 일본의 상황은 저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본은 또 내수주도 국가고 네, 수출 비중이 극도로 낮습니다. 의외로 일본이. 근데 대만이 저희랑 케이스가 비슷해요. 좀 비슷하죠. 예. IT 과거에 대만도 뭐 중심으로 또. 금투세 시행했다가 뭐 30% 급락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예. 네. 근데 2008년도에 대만이 상속세를 50에서 10으로 인하를 했어요. 아, 5분의 1로 줄인. 예, 5분의 1로 줄여가지고 단박에 100조가 환류돼서 들어왔대요. 네. 해외에서 돈이. 야, 그 후에 4년 뒤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실시했습니다. 네, 배당세가 이제 50이었는데 종합과세가 28%로 내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대만의 주가 3배 올라가지고 저희랑 시총이 역전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대만보다 네, 높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상법 개정, 세법 개정이 동시되면 밸류업은 완성되고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영역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밸류업 하면 다 미국만 비교하는데 사실 예. 미국은 좀 미국이니까 가능한 게 좀 있잖아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예. 빼고 그럼 대만 거의 그 답안지를 보고 뺏겨도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어려울 거 없거든요. 일본이 예. 한 것 중에 우리 가능한 것만 갖고 오고 그렇죠. 그것도 조금 다르다 싶으면 그냥 대만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뭘 경기 그렇게 고민하는 회복에 건지. 경기 회복에 엄청 도움이 돼요. 네. 돈이 돌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미국이 지금 소비가 잘 나오는 것도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소득이 는 게 예. 아니라 내 통장이 늘어나고 퇴직금 뭐 401k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냥 오늘 돼지고기 먹으려다가 그냥 한우 먹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배당금도 뭐 연간 네. 50조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시총이 2,000조에
지금 시가 변동률이 한 2.6 정도 되니까 그렇죠. 한 52조 정도. 이게 2배로 늘면 100조가 시중에 풀립니다 연말에. 그죠. 지금 추경해봐 20조 하냐마냐 하는데 그러니까요. 추경을 5번 하는 효과잖아요. 게다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예. 그건 맞습니다. 젊은 자식들한테 좀 증여를 좀 해주면 네, 젊은 친구들이 돈을 좀 우리보다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만 해도 20대하고 지금 40대하고 사고 싶은 게 별로 없어. 예, 네, 돈이 그래. 회전이 돼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제도적으로 좀 돼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정부나 여당이 하고 있는 당근책, 야당이 주도하는 채찍 예. 둘 다 필요하니까 그냥 동시에 통과시켜 버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됩니다. 될것 같은데 왜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좀 알다가도 사실 우리가 지금 여의도에서 방송을 하는데 여의도가 밥값도 비싸 다 비싸잖아요. 딱 하나 싼 게 주가가 싼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뭔가 좀 잘못됐는데요 여기가. 네. 크게 잘못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의도 디스카운트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참 이제 밸류업이 좀 얘기 나오다가 이렇게 돼버린 게 좀 안타까운데 뭐 그 정치인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거는 가야 되는,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네. 됩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정치적으로 뭐 탄핵이 기각이 되든 아니면 뭐 인용이 되든 예. 이거는 이제 평론가님께서도 어차피 정부에서 문을 연 거고 야당도 생각이 있으니까 가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화가 있겠죠. 그거는 네, 또 어느 쪽으로 투자자들과 인간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 어쨌든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네. 상법에 대한 어떤 개정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쏠려 있는 건 분명한 사실 네.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한국 그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어떤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거는 어디에서 이제 사실은 원천적으로 보게 되면 어디에서 파생하는 거냐에 대한 네. 어떤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좋게 말해서 뭐 주주 자본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배주주 그렇죠. 자본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또 가령 뭐 배당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주주 환원율이 높아야지 배당도 높아지는 건데 그 쥐꼬리만한 그 배당 때문에 네,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한 어떤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건 다 좋은 건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어떤 지배주주 위주의 어떤 자본주의 자체를 네. 이걸 갖다가 일반 주주를 위한 어떤 이런 걸로 바꾸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기업의 어떤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집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재벌 어떤 총수들이 갖고 있는 이 기업은 온전히 내 거야 그냥. 네,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지분 뭐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야. 2.1%막. 이 정도 갖고서 뭐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다 네. 하고. 지들이 필요할 때는 지들이 하고서 얘기합니다. 네, 네. 총수님들이 필요할 때는 뭐 엄청난 배당을 어르신들이 하고 필요할 때는 예, 필요 예. 없을 때는 그냥 뭐 현금 이렇게 꽉꽉꽉 채워놓기만 네. 하고. 그러니까 국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지만 꼬박꼬박 배당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 그 예. 금액이 얼마 안 돼도 참 예, 되게 금액이, 예, 쏠쏠하거든요. 예, 근데 네. 이거는 뭐 들어오는 거 뭐 일반적으로 뭐 100원 뭐 이거 뭐 그렇죠. 택도 없는. 근데 네.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쌓아놓은 돈을 가지고 사실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선순환 투자를 한다. 성장을 위한 신산업을 찾고 아니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이런 데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기업이 어떻게 보면 성장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는데 투자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그도저도 아니야. 그냥 현금하고 부동산만 왕창 갖고 있고 네. 그러면서 뭐 새로운 사업을 갖다 찾는 것도 아니야. 오로지 자신들의 어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실 이용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반 주주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분노를 느끼는 네. 거고요. 이 부분이 결국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진짜 국장이라는 어떤 비하 이거에 대해서 한국 주식시장이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국장에 대한 뭐 조롱 비하가 최근에 많았는데 사실 양자 컴퓨터가 빠진 것도 거기 한국 사람이 많아서 한국 사람이 많으면 거기도 국장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그 사실 우리나라 경영인들이 유난히 나빠서 꼭 그렇게 하기보다는 뭐 미국 사람들은 착하고 우리 사람들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당을 많이 하면 오히려 재화를 깎아먹는 세율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배당을 안 하는 것이고 그럼 배당이 매력이 낮으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자금도 작고 그리고 상속세도
사실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60%니까 누구도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만 늘어나니까. 6%도 아니고 60%라고 하면 사실 부자들이니까 뭐 40%도 많지 않냐고 하지만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는 게 그 요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생기는 것도 다 상속세를 좀 피해가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대주주를 떠나서 우리 그 일반 과세 그 일반적으로 공제해주는 5억 그것도 90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때 강남 아파트 3억 할 때, 예, 그 지금 강남 아파트 반포로 치면은 한 3, 40억은 하니까 100억 정도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1인당이 아니고 전체가 5억일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일괄 공제가. 일괄 공제. 그러니까 미국처럼 인당 하면 한 330억 정도는 해줘야. 맞습니다. 예, 예, 330억 넘어가면 세금 낸다고 하면 그거야 그 사세니까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참 제도가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닌가.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 정도로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개선되면 대만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세법하고 상법이 개정되면 대만 케이스만 놓고 봐도 우리는 코스피가 7,500 정도는 그냥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 단순히 그냥 매출이 늘지 않아도.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안지가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이제 그분들은 탄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